2003년 11월 5일 수요일,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중간고사가 있던 날이라 평소보다 수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유정이는 오후 3시 30분에 학교를 나왔죠. 15살 중학생 유정이, 키 152cm에 43kg의 작은 체구였지만 항상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평범한 중학생이었죠. 학교를 나온 유정이는 친구들과 함께 놀기로 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해방감에 들뜬 아이들, 그들에게는 그저 즐거운 오후 시간이었죠. 오후 6시, 유정이는 친구 집을 나섰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평소 같으면 6시 30분에서 늦어도 7시 전에는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유정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 집에서 늦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녁 7시, 8시, 9시, 시간이 흘러도 유정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유정이 거기 있니? 아니요. 6시에 집에 간다고 나갔는데요. 불안해진 아버지는 직접 유정이가 다닐 만한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집, 학교 주변, 동네 문방구. 하지만 어디에도 유정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9시 30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부모님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저희 딸이 집에 안 들어와요. 그날 밤 포천경찰서에는 긴급 배치령이 내려졌습니다. 15살 여중생의 실종.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2003년, 지금처럼 CCTV가 곳곳에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유정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친구 집에서 자신의 집까지 가는 그 길목에는 단 하나의 CCTV도 없었습니다. 목격자 찾기가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세해 포천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실종 이틀 후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정이의 휴대폰이 실종 지점에서 8km 떨어진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섬뜩한 것은 휴대폰의 배터리가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진은 즉시 공사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유정이의 물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책가방, 교복 넥타이, 장갑, 운동화, 양말,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흩뿌려 놓은 것처럼 유정이의 소지품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정이 자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진은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반경수 킬로미터를 뒤졌습니다. 인근 야산은 물론 계곡과 저수지까지 찾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96일이 지나도록 유정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8일, 그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후 즉시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긴 시간과 배수로의 습한 환경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학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 첫째, 시신에서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외상에 의한 명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사망 시점은 실종 직후인 2003년 11월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빨간 매니큐어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의 정밀 분석 결과 이 매니큐어는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라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범인은 유정이를 살해한 후 어느 시점에 다시 시신을 찾아와서 매니큐어를 발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니큐어를 바른 후에는 손톱을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놓았습니다. 왜 범인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단순한 살인이었다면 굳이 다시 시신을 찾아와서 이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수사진은 프로파일링 전문가들과 함께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섬뜩했습니다. 이 범인은 강한 성적 도착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네크로필리아적 성향과 함께 자신만의 환상을 현실화하려는 욕구가 강해 보입니다. 매니큐어를 바르고 손톱을 다듬는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인 나름대로의 의식이고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범인은 30, 40대 남성일 가능성이 높고 평소에도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매니큐어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 즉 화장품이나 미용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실제 범인을 찾기에는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진은 물리적 증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빨간 매니큐어를 추적하는 것이었죠. 수사진은 전국의 모든 매니큐어 브랜드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62개 브랜드, 수백 개의 제품들, 하나하나 성분을 분석해서 시신에서 발견된 매니큐어와 비교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서 일치하는 제품이 나온다면 그것을 단서로 범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불일치였습니다. 62개 브랜드, 수백 개 제품 중에서 시신의 매니큐어와 일치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첫째, 범인이 사용한 매니큐어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수입품이거나 특수 제품일 가능성. 둘째, 범인이 여러 제품을 섞어서 사용했거나 다른 염료를 혼합해서 사용했을 가능성. 어느 쪽이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진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매니큐어를 구입한 사람을 찾는 것이었죠. 포천과 인근 지역의 모든 화장품 가게, 마트,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사관들이 질문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빨간 매니큐어를 사간 남자 손님이 있었나요?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포천 시내의 한 화장품 가게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정말 이상한 남자 손님이 있었어요. 수사관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빨간 매니큐어를 사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사람이 묻는 질문이었어요. 수사관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거 피부에 바르면 바로 안 지워지죠? 라고 묻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해요. 피부에 바른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톱이 아닌 시신에 바를 것을 염두에 둔 질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기억하시나요? 키는 보통이고 체격은 호리호리했어요. 얼굴은 글쎄요, 특별히 잘생기거나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이었는데 화장품점 사장은 기억을 더듬어가며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이상했어요. 남자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투명 매니큐어를 바른 것 같았어요.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는 남자, 그리고 빨간 매니큐어 구입, 이상한 질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점 사장의 증언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0대 중반, 호리호리한 체격, 평범한 얼굴, 이런 조건에 맞는 남성은 포천 일대에만도 수백 명이 있었거든요. 수사진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주변 CCTV 분석, 목격자 수소문, 기지국 통화 내역 분석, 차량 운행 기록 조회, 100여 명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더 이상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자 수사본부는 해체되었습니다. 사건은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으로 이관되었고 정기적인 재수사 외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유정이의 부모님은 매년 그날이 되면 현장을 찾아 딸을 추모했습니다. 범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3월 4일 오후 포천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포천경찰서입니다. 제가 범인을 만난 것 같아요. 전화를 건 사람은 35세 여성 이아름 씨였습니다. 2003년에 그 여중생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16년이 지나서야 나온 제보였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아름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제 사건에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름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금요일, 유정이가 실종되기 불과 5일 전이었습니다. 당시 20살 대학생이었던 아름 씨는 평일에는 대전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주말마다 포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경. 항상 마중 나오시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 아름 씨는 혼자 30분 거리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혼자 걸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걷다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차는 계속해서 아름 씨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학생, 어디까지 가요? 창문을 내린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태워드릴까요? 집이 가까우니까 금방 갈 수 있어요. 아름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서요.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걸음을 멈추면 차도 멈추고 제가 걸으면 차도 천천히 따라오고 아름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골길이라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학생, 정말 태워다 드릴게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남자는 계속해서 아름 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후회돼요. 무서워서 그냥 타게 됐어요. 결국 아름 씨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집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집이 저기예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아름 씨가 말했지만 남자는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아름 씨가 다시 말했지만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름 씨는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각오로 발을 차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름 씨는 거의 굴러떨어지듯 차에서 빠져나와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유턴을 해서 왔던 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여중생 실종 소식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건 현장에 자신이 그 남자를 만난 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보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그 남자가 제 집 근처까지 알고 있잖아요. 만약 제가 제보했는데 범인이 맞다면 16년 아름 씨는 그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우연히 TV에서 이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해자 부모님이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걸 봤어요. 16년이 지났는데도 범인을 찾지 못해서 그 절망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름 씨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잊을 수 없는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인가요? 그 남자의 손톱이요. 투명한 매니큐어를 발라놓고 있었어요. 남자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기억에 남았거든요. 투명 매니큐어, 그리고 빨간 매니큐어를 구입한 남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 씨의 제보를 받은 수사진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아름 씨의 기억을 토대로 정확한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름 씨가 기억해낸 또 다른 중요한 단서. 그 차가 동네 어귀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16년이 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사진은 그 공업사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공업사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고
사장도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2003년경에 이런 차가 있었나요? 아름 씨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관들이 질문했습니다. 아, 그때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있었는데 사장의 기억 속에서 그 차에 대한 단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 주인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장부를 한번 찾아볼게요. 16년 전 장부, 과연 남아있을까요? 며칠 후 공업사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2003년 당시 하얀색 승용차 정비 기록이 있어요. 수사진은 즉시 그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저녁 6시에 포천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대전에서 회사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게다가 인상착에도 아름 씨의 묘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 다른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 씨의 제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보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때 비슷한 남자를 봤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단서였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진은 이 모든 제보들을 종합해서 범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은 지금도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사 기법과 과학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정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정희의 부모님은 여전히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인이 꼭 잡히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우리 딸이 죽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매일 밤 꿈에 나타나요. 엄마,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그리고 이 사건을 잊지 않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16년 만에 용기를 내어 제보한 아름 씨처럼 작은 기억 하나라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2003년 가을 포천 일대에서 이상한 남자나 수상한 차량을 목격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30대 중반의 호리호리한 체격, 손톱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남자, 빨간 매니큐어를 구입하면서 이상한 질문을 했던 남자, 하얀색 승용차를 몰고 다니던 남자. 여러분의 작은 기억 하나가 16년간 고통받고 있는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5살의 생을 마감해야 했던 유정이에게 정의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정보라도 소중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주세요. 오늘 밤 우리는 16년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빨간 매니큐어. 그것은 단순한 물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의 비틀린 내면을 보여주는 메시지였고 동시에 15살 소녀 유정이에 대한 끔찍한 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말이죠. 어딘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범인. 당신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유정이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경찰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또 다른 미스터리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밤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